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합동화력함. 네네네. 지난 4월 11일이었죠. 해군이 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합동화력함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대우조선해양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합동화력함은요, 사실 지난 2018년에 장기 신규로 소요가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해군은 관련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개념 설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합동화력함은 함대지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하고 다니는 그런 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함대지 미사일을 80발 이상 탑재해서 적의 내륙 핵심 시설을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향후 합동화력함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대우조선해양하고 이제 협상을 일단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협상이 마무리가 되면 개념 설계가 진행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방 중기 계획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합동화력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합동화력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킬체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킬체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제가. 이 킬체인은요, 이른바 타격순환체계라고도 불립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지휘, 발사, 지원체계, 그 다음에 이동식 발사대 등의 핵심 표적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지해서 만약에 이 북한이 이런 것들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할 경우에 얘네가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공격 체계를 우리가 킬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방 공격 혹은 선제 타격의 개념이죠. 우리 군의 한국형 삼축 체계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킬체인이. 근데요, 이 킬체인이란 사실 이 선제 타격이라기보다는 긴급 표적 처리의 작전 형태를 의미해요. 이걸 보통 우리가 다이나믹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먼저 공격한다라기보다는 긴급하게 표적이 나왔을 때 얘를 없앤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전쟁이란 건 뭡니까? 이 표적 처리의 과정이에요. 타겟팅의 과정이거든요. 이 표적 처리라는 것은 전쟁에서 공격하거나 점령하거나 파괴할 대상 또는 시설을 선정해서 적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표적 처리라는 게. 특히 현대전에서는요, 교전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장거리에서도 정밀한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죠. 결국 한 국가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는 그 나라 군대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표적 처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로 평가가 됩니다. 킬체인은 이런 표적 처리 절차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긴급 표적 처리에 속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통상적인 계획 표적 처리는요, 이미 표적이 식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일 또는 수주에서 혹은 수년간 표적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완벽한 표적 처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긴급 표적 처리가 되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급 표적이라는 건 미리 식별된 표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지와 식별 후에 곧바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정해졌더라도 이를 공격할 수 있는 전력을 사전에 할당해 둬야 돼요. 게다가 이런 긴급 표적은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처럼 노출되는 시간이 한정된 시한성 표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시한성 표적을 우리가 타임 크리티컬 타겟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짧게 정해진 시간 내에 공격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계획 표적 처리보다 탐지, 식별, 결심까지 주기가 매우 압축적이에요.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교전에서도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한 수단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빨리 날아가서 때릴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킬체인 능력에 문제가 있나요? 국방부가 킬체인을 위해서 인간 탄도미사일 숫자만 2,000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각종 순환미사일 포함할 경우에 전체 장거리 타격 미사일 숫자는 무려 2,500발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 숫자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육군 미사일 사령부가 가진 발사 기지하고 발사대만으로는요, 폭증하는 미사일을 빠른 시간 안에 투사하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 미사일 사령부는요, 현재 에이타킴스 미사일 220발, 현무2 개량형 900발, 그 다음에 현무2 AB형 약 800발에 2018년부터 현무2C 300발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점차로 노후화된 현무2가 이제 퇴역을 하겠죠. 근데 현재는 그나마 현무2C의 대량 생산은 좀 중단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무4하고 현무5 같은 괴물 탄도 미사일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이것들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대신에 항공기에서 발사하는 스탠드오프 순항 미사일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이제 국산 순항 미사일이 나오니까. 아무튼 한국 육군 미사일 사령부의 작전 계획을 보면요, 북한의 공격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포대 단위로 분산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식 발사 포대는 수대의 이동식 발사대와 지휘 차량 그리고 어머 부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러분들 뭐 TV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이 미사일 발사할 때 엄청난 강력한 열폭풍이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설정된 지역에 이렇게 이런 이동식 차량을 배치해야 해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표적 정보는 오산 K2 기지에 있는 합동 화력 운용 체계를 통해서 집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사일 사령부에 전달되고 이어서 각각의 지휘 차량마다 위성 통신망을 통해서 사격 정보가 전송이 되고요. 북한 미사일 발사 지휘가 포착이 되면 30분 안에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체계를 구성할 수 있죠. 아무튼 전체 탄도미사일 운용 숫자만 1000발이 훨씬 넘는 현실에서 충분한 기지와 발사대 확보에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요, 경기도 남부에 2개, 강원도 서부 지역에 1개 기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어나는 미사일 숫자에 대응해서 중남부 지역에 새로운 기지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미사일 기지는 그 면적과 장비 특성상 북한군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미사일 숫자에 비교해서 이동식 발사대 숫자가 충분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최근 들어서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죠. 발사 차량뿐만 아니라 열차, 저수지, 그 다음에 임시로 만든 사일로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분산시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 차량의 숫자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특히 북한은 점점 고체 연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죠. 이렇게 되면요, 북한은 발사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육군 이동식 발사대는요, 기지에 일단 집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기습적인 선제 타격을 허락할 경우에 우리의 미사일 체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비상 상황에 대응해 가지고 너무 일찍 이동식 발사대를 분산 배치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로로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은밀한 타격이 좀 곤란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좀 사회적 동요도 있을지도 몰라요. 저거 왜 갑자기 저렇게 이동하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걸 떠들 거니까. 또한 이동식 발사대는요, 자체 엄호 부대하고 자체 보조 동력 장치 장비를 통해서 상당 기간 발사 대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 장비 특성상 그 시간이요, 수일에서 끼켜봐야 일주일 정도로 제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탠바이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큰 문제가 바로 돈입니다. 이게 이동식 발사대가요, 대당 20억 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다? 탄도 미사일 하나에 하나씩 붙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요, 뭐 1000억 단위가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굉장히 힘들죠. 더욱이 차량 한 대당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숫자가 한기예요. 그리고 지휘 차량하고 주변 엄호 부대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실제 투입할 수 있는 이동 부대의 숫자도 제한이 따르거든요. 그런데요, 만약 고정 진지가 아닌 움직이는 함정이 탄도미사일을 잔뜩 싣고 작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서 나온 것이요, 바로 합동화력함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합동화력함의 개념을 육군도 전향적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럴듯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한국 해군이 그거를 처음에 잡았나요? 이 합동화력함의 개념을 우리나라가 처음 잡은 건 아니고요. 미국 해군, 역시 미국이 했어요. 미국 애들은 먼저 했는데, 미국 해군은요, 1990년대 함대에 대한 화력 및 방공 지원을 위해서 아스널십이라는 새로운 함정 개념을 잡았어요. 이 아스널십은요, 25대 미 해군 참모총장이었던 제레미 마이클 보도 제독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보도 제독은 해군 수병부터 시작해서 OCS를 거쳐서 1994년 유대인 최초이자 비해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해군 참모총장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특히 이 아스널십은 당시 미 해군의 주도권을 쥐고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던 항공모함 파벌에 대한 견제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탑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탑건 매버릭이 보더라도 이 아이스맨, 나이 들어서 아이스맨이 어디에 갔어요?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미 해군은 아직도 이 항공모함 쪽에 항공병과의 파워가 엄청나요, 얘네가. 그런데 이 보도제독은요, 대량의 수직 발사기를 갖춘 스텔스화된 함정을 건조해서 여기에 대량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경우 항공모함의 함재기를 이용한 대지상 공격 능력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항공병과 입장에서 봤을 땐 저 보도라는 놈은 어떤 놈이야? 자기들 밥그릇을 뺏어가는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아스널십은요, 당시 미국 육군이 운용하던 에이타킴스 탄도미사일의 해상 버전인 나타킴스를 탑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함재기보다 빠른 타격 속도와 즉흥성, 반응 속도를 갖추고자 한 거죠. 이 아스널이라는 명칭은요, 여러분 축구팀도 아스널이 있죠, 영국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화약고 혹은 무기고를 뜻해요. 미국 해군은요, 아스널십에 512셀의 마크 41 VLS를 장착해서 나타킴스와 토마호크, 그 다음에 SM-2 스탠다드 등을 탑재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요, 대량의 SM-2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서요, 해군의 이지스함과 CC로 연동할 계획이었어요. 이 CC가 뭐냐면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라고 해서 보통 이제 합동 교정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소련 폭격기가 발사하는 100발 이상의 대함 미사일 러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임무 상당수를 대체할 수 있다고 봤어요. 주목할 것은요, 아스널십은 기본적으로 미국 해군 수상함과 함께 행동하면서 대량의 무기를 수송 및 발사하는 임무만을 수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전투함보다 낮은 건조비로 건조가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모듈화 건조 방식을 통해서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함의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레이더 스텔스 및 음향 스텔스에 주로 의존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기 외에 자체 무장은 좀 빈약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 상륙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크 45 함포 1문을 장착하는 것 외에는 자함 방어용 시스페로 발사대 2기하고요, CIWS만 장착할 예정이었어요. 따라서 척당 건조비를 5에서 8억 달러 선으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게 고속 항해 성능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역에 가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이제 항공모함을 날려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항공모함은 항공기 항속거리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뭐예요? 뭐 탄도미사일이 워낙 멀리 날아가니까 그렇게 고속으로 항해할 성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2노트 정도의 항속 속도만 갖추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스널십은요, 그야말로 대규모의 무장만 탑재하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첨단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었죠. 먼저 승조원을 50명만 태울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건 뭐냐? 강력한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이 함의 목적이 단순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90일간 작전할 수 있는 작전 능력을 갖추고자 했습니다. 함정의 이 선령은요, 35년 운용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었어요, 처음에. 그 다음에 60일 분량의 소모품과 함께 대형 갑판을 통해서 표준형 MH-60 헬기하고 V-22 오스프리, 그 다음에 CH-46 헬기 등의 대형 해상 헬기 플랫폼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 아스널십의 가장 큰 외형적 특징이 강력한 레이더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트 아시죠? DDG-1000 주말트. 이 주말트급 구축함에 비견되는 아주 우수한 레이더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탑재된 512발의 무장은요, 해군 함정에 장착된 CC 통제하에 운영될 예정이었고요. 지상 타격에 필요한 정보는 미 공군의 E3 AWACS하고 E8 조인트 스타스 등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합동 화력함이었죠. 함정의 규모는 한 배수량 한 13,400톤 정도였고요. 항속거리는 무려 43,000km였습니다. 그리고 48일간 지속 항해가 가능하도록 이제 설계가 됐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기본 스펙이었지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해군은
아스널십 총 6척을 건조하기 위한 예산 35억 달러를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향후 핵심 분쟁 지역인 한반도하고 지중해 그다음에 페르시아에 각각 2처씩을 배치할 계획이었죠. 그래서 원래 계획이 원활히 진행됐더라면 1996년부터 98년 사이에 개념 연구 및 설계가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2001년에 이제 시제함 건조 및 착수, 그다음에 시험 평가가 이루어져서 2002년에 시제함 운영 평가를 끝낸 이후 총 5척의 신조함을 건조해서 2006년부터 작전 배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런데 이 배가 나왔나요? 근데요, 이 계획이요, 미국 해군 내의 항공모함 파벌한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이게 밥그릇 뺏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좌시할 수가 없었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 해군 내에서 이 항공모함, 특히 이 항공병과의 파워라는 건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기세등등한 해군 내 항공병과 파벌들이 대놓고서 어떻게 해요? 이 보도 제독을 깔아뭉개기 시작해요. 대놓고 항거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보도 제독에 대한 이른바 하극상은요, 그야말로 헬게이트 수준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항공모함 및 항공병과 파벌의 살벌한 인신공격도 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흑색선전, 이것도 뭐 말도 못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제레미 마이클 보도 제독이 밀려나요. 해군 참모총장 자리에서. 그리고 이어서 바로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 이제 부의기장 사건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이제 원래 이게 해군에서 부의기장이라는 건 이제 실전에 참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 기장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사실 이 사람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었거든. 그래서 실전까지 치렀거든. 근데 이상하게 이 부의기장 사건을 굉장히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어요. 언론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던 이 보도 제독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권총 자살을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서 미 해군에서는 이 아스널십 프로그램이 완전히 묻혀버리게 되죠.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이 미 해군도 이 개념이 사실 아까웠나 봐요. 처음에는 이 주말특급에다가 이 능력을 부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80셀의 대용량 마크 57 VLS를 탑재해서 토마호크하고 다양한 함대공 미사일을 대량으로 탑재할 그럴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역시 돈이었죠. 이게 주말트가 척당 건조 비용이 35억 달러예요. 아까 아스널십이 얼마였어요? 5억에서 8억 달러였죠. 근데 이게 35억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말트가 세 척만 나오면서 이제 사업이 종결돼 버렸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 개념을 물려받은 것이 놀랍게도 잠수함입니다. 그러니까 24발의 트라이던트2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전략 원잠을 개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무려 잠수함이 154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게 개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아스널십의 개념을 계승한 거였죠. 이처럼 아스널십의 개념은요, 능력만 된다면 아주 매력적인 전략 무기 투사 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해군이 이 개념을 받아들여서 진정한 아스널십의 후계자가 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